제가 노년기의 삶을 20년 넘게 연구해오면서 정말 오래 걸려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나이가 들면 삶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챙겨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쉬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상처로 돌아오고 사소한 믿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하는 7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걸 미리 아시는 분들은 노년이 훨씬 평안해지고 모르는 분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난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78세였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는 좀 쉬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래요.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고 동네 사람들도 각자 사는데 바쁘니까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전화기가 손에 안 닿는 곳에 있어서 1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계셨대요. 그때 이분이 깨달으신 거죠. 아,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이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구나. 내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꼈던 돈을 잃고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후회하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대부분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노년기 정서와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대학에서 고령사회 연구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요양원, 복지관, 노인정, 병원, 가정방문까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노년기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혹시라도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자꾸 허해지고 예전만큼 사람들이 반갑지 않고 누군가에게 실망한 적이 많아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돈 관리가 불안하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노년이 무섭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중에 72세 박재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시고 퇴직하신 후에도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좋은 사람으로 통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잘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대요. 아, 나이 드니까 이제 가족들이 날 챙겨주는구나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자녀 학원비가 모자란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급하게 쓸 돈이 있다. 박재수님은 거절을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고 남 도와주는 걸 덕으로 아시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도와주니까 2번, 3번 계속 찾아오더래요. 금액도 점점 커지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박재수님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다음 달에 꼭 갚겠다. 곧 여유가 생기면 갚겠다 그랬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 받더래요.
박재수님은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돈 생각, 사람 생각에 뒤척이시고 낮에는 현관문 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벨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식욕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신청하셔서 뵀는데 첫 만남부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을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고 이분은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우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걸으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면서 마음을 비우셨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으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1년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착하게만 살 필요는 없더라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어려움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일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 거절하지 못한 부탁, 챙기지 못한 건강, 정리하지 못한 관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노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7가지 진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박재수님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람을 믿는 기준이 뭐였나요? 오래 알았으니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사람을 믿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노년기 갈등 원인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부적절한 인간관계 신뢰였습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가 1순위예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정훈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같이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연락 올 때마다 뭔가 부탁이 있을 때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어요. 관공서에 같이 가달라. 병원에 같이 가달라. 이정훈님은 30년 직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렸죠. 그런데 점점 부탁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큰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하더래요. 이정훈님은 고민하셨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이걸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친구가 정말 힘든가 보다. 그래서 결국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도 안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쪽에서 연락하면 변명만 하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래요.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오래 알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을 끊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정훈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3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하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관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고,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지,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냉정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득보다 해가 많은 사람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작은 증상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참으면 나았잖아요. 머리가 좀 아프면 진통제 먹으면 됐고, 배가 좀 아프면 소화제 먹으면 됐고, 다리가 좀 아프면 파스 붙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국내 노년 건강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60세 이후에는 작은 증상을 방치했을 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40대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작은 문제는 몸이 알아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제가 만난 74세 최명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끔씩 어지럼증이 느껴지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최명자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갔고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심하게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하셨지만 최명자님은 그때 정말 후회하셨대요. 그때 처음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정확해요. 어지럽다,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그건 몸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경고입니다. 하루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내 몸의 느낌을 우선하세요. 혹시 요즘 반복되는 작은 불편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감정도 체력처럼 소모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누가 섭섭한 말을 해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오늘 상처받아도 내일이면 괜찮았고, 이번 주에 우울해도 다음 주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한국노년정서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노년기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중년에 비해 2배 이상 느리다고 나와 있어요. 같은 상처를 받아도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회복하는데 노년기에는 2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 쌓이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71세 정혜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며느리와 같이 사시는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하셨대요. 며느리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정혜수님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됐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고 정혜수님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혼자 사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혜수님이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은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였다고.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며느리도 말 조심을 하고 정혜수님도 상처받는 말은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의 피부도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갑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더 아프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더 힘들고 회복도 더 느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관계보다 마음 편한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요즘 감정이 자꾸 예민해진다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 에너지는 금보다 귀하다는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무한정인 줄 알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 만나고, 밤늦게까지 놀고, 그래도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쓰면 끝입니다. 국내 고령층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면 에너지 고갈이 우울감과 직결된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운동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귀찮고, 심지어 씻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이 오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68세 강문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주변에서 부탁하면 절대 거절을 못하시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 일도 나서서 하시고, 친구들 모임도 다 나가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강문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강문수님 본인은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더래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더래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강문수님은 변화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부탁에 응하는 대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셨고, 하루 일정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넣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오후에는 20분 정도 낮잠 자는 시간, 저녁에는 산책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렇게 하루에 딱 1시간 정도를 본인만을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에너지가 회복되고 다시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일정 중에 나를 위한 에너지 시간 20분을 꼭 배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나요? 다섯 번째 진실은 돈은 안전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욕심이나 집착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돈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지켜주는 게 바로 돈입니다. 대한고령사회 보고서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통계가 나옵니다. 노년기를 살아본 어르신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1순위가 금전 문제였대요. 건강 관리를 못한 것도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돈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때 저축을 더 할 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 걸, 사람 보증 서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이었어요. 73세 박명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도 제법 모으셨고 연금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사실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6개월만 빌려달라. 이자도 쳐서 갚겠다고 하더래요. 박명호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조카가 어려서부터 귀여워했던 아이고 지금 정말 힘든 것 같고 6개월이면 금방이니까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빌려주셨어요. 조카는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쪽에서 연락하니까 사업이 좀 어렵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더래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조카가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 상태였고 박명호님한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박명호님은 그때부터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여유 있게 쓸 수 있었던 돈이 없어지니까 매달 연금으로만 생활하셔야 했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자존심까지 잃은 것 같아서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선을 벗어난 금전 요구는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돈을 빌려주면 결국 피해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혹시 최근에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부탁을 받으셨나요? 6번째, 외로움은 조용한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예요. 한국 고령층 연구 데이터를 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치매 발병률도 높고 우울증 비율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76세 서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도 만나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이 나빠져서 연락이 끊기고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게 되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되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했대요.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맞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게 몇 달, 1년, 2년 계속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낮과 밤이 뒤바뀌고 식욕도 없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왔다가 깜짝 놀랐대요.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고. 그때 자식들이 서정자님을 설득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시게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귀찮고 가기 싫으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시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가끔 같이 산책도 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외로움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사람과 연결되는 행동을 만드세요. 요즘 누군가와 마음 편하게 대화한 적 있으신가요? 7번째, 마지막 진실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인 줄 알았죠.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느끼시죠? 어제가 어제 같지 않고 한 달이 일주일 같고 1년이 한 달 같아요. 고령사회연구원 발표를 보면 노년기 시간 관리 만족도가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고 나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70세 윤정호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하신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셨대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TV 보다가 시간 가고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가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걱정만 하다가 1년이 가버렸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때부터 윤정호님은 하루 계획표를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꼭 할 일 3가지만 적으시는 거예요.
산책 30분, 책 읽기 30분,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하시는 겁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딱 세 가지만 하고 그걸 다 하면 오늘은 성공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의미 없는 걱정을 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활력이 생기고 매일 성취감을 느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루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내 시간을 잃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이제 이 7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천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감정 경계선 만들기입니다. 아까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감정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것과 편한 것을 구분하고 불편한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참고 들어줬죠.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불편한 부탁에는 부드럽게 선을 그으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거절이 미안해서 감정적으로 얽히면 안 돼요. 거절은 상대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경계선은 관계를 끊자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안함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거절해도 관계가 안 끊어진다는 걸요.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거절을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경계가 가장 무너지나요? 두 번째 실천법은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입니다. 아까 작은 증상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노년기 건강은 거창한 운동보다 규칙성이 훨씬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만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고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되고 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햇볕을 10분만 쬐세요. 창문 열고 베란다에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줘요.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오후에 졸림도 덜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다시 하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잠도 잘 옵니다. 이렇게 딱 4가지만 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5분, 햇볕 10분, 점심 후 산책 10분, 저녁 스트레칭 5분, 총 30분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무리한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운동하겠다고 하면 사흘 못 가요. 차라리 30분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에는 어떤 작은 건강 습관이 있나요? 세 번째 실천법은 재정 걱정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아까 돈은 안전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재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구간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세요. 생활비, 비상금, 여유돈. 생활비는 매달 꼭 써야 하는 돈이에요. 밥값,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입니다. 비상금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에요. 입원, 수술, 집수리, 경조사비. 이것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유도는 이 두 가지를 빼고 남은 돈입니다. 이 돈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손주 용돈, 여행, 취미 활동, 친구 만남.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비로 여유돈을 쓰거나 비상금으로 생활비를 메우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돈이 생활비인가, 비상금인가, 여유돈인가. 생활비와 비상금이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여유돈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이 안 돌아와도 괜찮은가? 안 돌아와도 괜찮으면 빌려주되, 안 돌아오면 힘들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안정감은 금액에서 오지 않고 통제감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내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계획대로 쓰고 있다는 느낌, 이게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적 순간에 돈 문제를 결정하지 마세요. 누가 울면서 부탁하거나 급하다고 재촉하거나 이럴 때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고 혼자 차분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재정적으로 가장 불안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외로움을 줄이는 작은 연결 만들기입니다. 아까 외로움은 조용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작은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반복에서 효과가 나요. 한 번 3시간 통화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통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연결의 질보다 연결의 빈도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보내세요. 전화해도 좋고, 문자해도 좋고, 카톡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잘 지내시죠? 이런 간단한 인사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와 차 한 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동네 산책하면서 아는 분 만나기, 교회나 성당 나가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적극적으로 정서 활동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요. 처음에는 귀찮고 나가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막상 나가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연결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5번째 실천법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기술입니다. 아까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목표를 딱 1개에서 2개만 정하는 겁니다. 노년기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밀도가 중요해요. 10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2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쉬었다고 해서 그날이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목표 1개에서 2개만 정하고 실천하세요. 오늘은 산책 30분,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 오늘은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이렇게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하면 오늘은 성공한 날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우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차라리 적게 목표를 세우고 매일 달성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싶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경계선 만들기, 하루 건강 루틴, 재정 구간 나누기, 작은 연결 만들기, 하루 목표 1개 정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년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7가지 진실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면 자연히 편안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고 존중해주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참는 것이 덕이다. 모두에게 맞춰야 한다.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 돈은 남 도와주는데 쓰는 게 미덕이다. 아픈 건 참으면 낫는다. 외로운 건 당연한 거다. 시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한 사람만 내 삶에 들이고, 불편한 사람은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내 감정과 시간을 지키고, 비상금과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작은 연결을 꾸준히 이어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데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큰 병을 얻고, 외로움과 불안이 깊어져서 우울증이 오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후회하면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7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노년기가 훨씬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건강을 잘 챙기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매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씨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딱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뭐든 좋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하는 것, 오래된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저녁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하루 목표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천하는 것,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모레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작은 선택을 본인을 위해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나는 이것만 하겠다. 오늘 나는 이 사람한테는 거절하겠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이 시간을 쓰겠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진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믿음의 기준이었나요? 건강 신호였나요? 감정 소모였나요? 에너지 관리였나요? 재정 문제였나요? 외로움이었나요? 시간 관리였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